안녕하십니까.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많은 플래카드를 봅니다. 민주당에서 내건 플래카드들인데요. 21대 국회가 드디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무려 35조 원. 추경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라는데요. 이 추경 예산을 단 며칠 만에, 분과위원회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분과위원회에서는 3일 만에 뚝딱 정부 원안 통과, 이렇게 다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국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 민주사회에서. 그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이, 민주주의는 삼권의 분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왕이 혼자 다 가지고 있던 이 삼권을 세 조각을 내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그런 제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해야 하고, 국회는 그중에서 정부와 법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역할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지켜줘야 한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민주주의의 원칙 아닙니까? 평생에 걸쳐서 들었던 얘기죠. 특히나 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가급적이면 많은 세금을 얻고, 그걸 통해서 편안하게 자기들 일하고 싶고, 편안하게 하고 싶고, 쉽게 하고 싶고, 그렇겠지만 그러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행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사실 국회가 최초의 민주주의 제도의 역사상 최초의 역할로서 가졌던 것은 정부의 조세 징수권의 통제,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조세 법정주의라는 것이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등장했던 법률적 제재였죠. 조세 법정주의를 통해서 정부의 낭비나 방만을 막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국회에 따라서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5조 원이라는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일하는 국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뭔가 좀 참 동의하기 힘들다.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35조 원 결국 누가 내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냅니까? 그거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염출할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야 하는 거죠, 결국.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어쩌면 조세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진 경향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에서 무려 60%가 넘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도록 우리의 포퓰리즘적 제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 조세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둔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국민들 저항 같은 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내 주머니에서 당장 소득세는 안 내지만 내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술 한잔 먹으면서 요금을 낼 때 거기에 따라붙는 간접세들, 부가세 같은 이런 간접세들, 그거를 안 낼 수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부담을 이렇게 늘리는 거를 국회가 그 내역 한번 제대로 까보고 따져보지도 않고 망치를 두들겨 준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일이고 역할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이미 일이 그렇게 돼버렸고 권력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걸 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국회의원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 국민들도 제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 대통령부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화랑입니다. 코스피는 한때 2,000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한 뒤에 지금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이 외국 투자자들하고 경합을 벌일 정도로 코스피, 코스닥을 활성화하고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는 어려운데 주식시장은 침체하지 않는다.
강남의 부동산 시장엔 갭 투자가 성행을 하고 있고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 행위는 잡히지를 않는다.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생산과 소득, 소비 이 세 개의 연결고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띈다는 것은 올 때 갈 데 없이 머물러 있는 돈, 생산과 소득과 소비라는 순환고리 속으로 정상적으로 투입돼 들어갈 수 없는 돈들, 그런 돈들이 방향을 찾지 못해서 위기를 더욱 느낄수록 더욱더 투기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아마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저런 사유로 해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시중에 재화의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여기에 화폐 수량만이 공급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라는 시간에 경제학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화 공급의 부족 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제일 먼저 어디를 자극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공공재의 공급부터 자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까지 전부 스톱을 시키면서 이제 우리는 발전을 하기 위한 단가를 급격히 올리지 않을 수 없고 발전 원가 비례로 해서 결정되는 전기 요금의 인상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전기 공급의 인상은 수돗물 생산을 비롯해서 전철 요금,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모든 분야의 요금들을 인상하도록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는 방법이 없지요. 이러한 식으로 시중의 화폐량의 증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화폐 공급의 증가, 이 인플레이션 효과는 모든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만들어낸다. 채널 24K에서는 이미 이런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스태그네이션, 불황이라는 뜻입니다. 생산을 기점으로 하는 생산, 소비, 소득 이 세 고리의 순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화폐의 유통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불황인데 불황이면 당연히 물가가 떨어져야 할 텐데 물가는 급격하게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갤러핑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말로 씁니다만은 우리말로는 초인플레이션 이렇게도 하지요.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형태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이미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표는 지난 1년 사이에 금값의 변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물가 상승을 가장 빠르게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그 가격 지표, 금값의 인상입니다. 제가 엊그제 한 집안에 돌반지 선물을 하려다가 저도 깜짝 놀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한 돈당 3.75g 한 돈당 금값이 27만 원, 소비자가 살 때 27만 원, 금을 다시 팔 때는 25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올라갔지? 다른 물가가 다 안 오르는데 금값만이 오른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을 보여주는 신호인 것이죠. 이제 금값의 인상은 나머지에 또다시 다른 물가들의 인상 요인으로 또 전가될 겁니다. 결국은 경기가 불황이어서 내 주머니는 더 이상 차지지를 않는데 정부에서 계속 채워줄 수도 없는 거고 채워준다고 해도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 돈이 될 테고 물가는 다락같이 계속 오르게 되는 이와 같은 극단적 스태그플레이션, 아르헨티나 현상이기도 하고 베네수엘라 현상, 그리스의 현상, 이태리도 그랬고 스페인도 지금까지 못 벗어나고 있고
세계에 그런 나라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의 포퓰리즘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늪으로 지금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일부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계속적인 이런 재정의 공급은 결국은 국민들의 주머니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소비를 확장하지 않을 수 없고, 소비가 확장되면 그 소비는 생산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생산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인상된 소득을 또다시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득이 소비를 상향시키고 소비가 생산을 자극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곧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 소주성.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걱정할 거 없다.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 아니 뭐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보다 이 정부는 아직도 소주성을 우리는 포기한다라는 말을 하질 않았고, 바로 엊그제까지도 민주당은 소주성이 저희들의 공약이라고 했습니다. 채널 24K를 열심히 들으시고 거기서 하는 경제학 강의를 다 귀 기울여 들으신 분들이시라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미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선순환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추진되는 어떤 정책이 이 선순환의 브레이크를 잡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이 소득주도 성장론은 당연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고 말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냐? 생산의 발목을 잡는, 생산 현장의 발목을 잡는 기초임금의 과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의 강제적 정규직화, 자본조달시장과 배분시장을 왜곡시키는 상법의 개정, 이와 같은 생산시장을 위축하는 정책, 이 정책들이 소주성과 같은 궤로 똑같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소득주도 성장론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생산과 소득과 소비라는 세 개의 순환고리의 선순환 중에서 생산이라는 원천적인 시장이 파괴됨으로 해서 이 논리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논리를 어떻게 깨겠습니까? 재정의 지출 확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확대 재정을 하고 돈을 뿌리겠다고 국회에 안을 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뚝딱 망치 때려서 그렇게 하라고 승인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그거를 기초로 해서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세금으로 그 많은 금액을 다 충당할 수는 없다가 보니까 실제로 지금 세금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경기가 죽으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무엇으로 충당해야 됩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 국채를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행에다 인수시키는 거죠. 그럼 한국은행은 그 국채를 어떻게 하나요? 각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러저런 경로로 전부 시중에 배분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 전체의 부채가 되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서 화폐를 증발하거나 또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숫자를 배정해 줌으로 해서 정부가 이 돈을 시중에 풀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돈은 결국 국민들이 국채를 강제 인수한, 여러분이 자동차 하나 사도 인수하셔야 하고 집을 살 때도 인수해야 되고 공장 뭐 건설하려고 해도 인수해야 되고, 그때마다 인수하는 이 국채들, 그거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언젠가는 다 갚아야 합니다.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결국 국채로 쓰는 이 재정의 지출이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 빚을 내가 갚지 못하고 죽는다면 결국 내 자손들이 갚는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를 땡겨다 쓰는 겁니다. 현재 세대가. 우리나라의 한때 경기가 활성화되고 막 경제가 성장할 때 우리는 빚을 우습게 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각 기업들은 은행에서 빚을 잘 질 수 있는 능력을 기업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확보된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이런 짓을 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빚 별로 안 무서워했죠. 왜냐하면 내일 오늘 내가 빚을 진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테니까. 그때 갚으면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기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때입니다. 또 이 재정의 확장을 놓고 일각에서는 그런 소리도 합니다. 부채도 자산이다. 회계를 몰라서 그렇다. 참 회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네요. 부채도 자산이다.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부채는 자산을 구성합니다. 부채와 자본을 합쳐서 자산인 거지요. 그렇지만 그 부채를 그대로 다시 갚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부채가 아닐 경우, 그런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채일 경우, 그런 부채를 가득 가진 기업일 경우 그 기업의 미래는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가게는 온전하겠습니까? 빚을 져서 오늘 소고기나 먹고 그동안에 못 샀던 내 옷이나 좋은 고가의 옷이나 사 입고 이렇게 해서 없애는 부채가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의 미래의 번영이 약속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생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재정의 확대는 미래의 이익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미리 끌어다가 오늘의 쾌락으로 탕진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젠 강조하기에도 지쳤습니다. 어떤 정치학자의 이야기,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국민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말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사고할 줄 모르는 국민에게 약속된 미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